사장 자본주의냐 열린 사회냐? 누가 진실을 무시하고 여론을 조작하는가? 오늘은 자본주의와 열린 사회 사이의 갈등, 즉 시장 가치와 사회 가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 사고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현상을 내 개념의 틀의 네 번째 기둥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먼저 최근에야 내 관심을 사로잡은 현상부터 소개하면서 간접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대리인 문제입니다.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을 대변해야 마땅하지만 실제로는 주인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기 일쑤입니다. 경제학자들도 대리인 문제를 폭넓게 분석했지만 이들은 계약과 동기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을 뿐 윤리와 가치 관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윤리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대리인 문제는 다루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예컨대 정직과 성실 같은 가치가 사람들의 행동을 장악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경제적 동기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시장 근본주의는 가치를 개입시키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써 실제로는 도덕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인도한다고 간주했고 그래서 시장이 그토록 효율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자신의 매매 활동이 시장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매매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원칙들은 정치인들의 보이는 손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인들은 대리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도덕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의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모두 대리인 문제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대리인 문제가 내가 사고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리인 문제를 분석한 다음 자본주의와 열린 사회 사이의 갈등을 다루겠습니다. 나는 이른바 자원의 저주와 관련해서 대리인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의 저주란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에 흔히 부패하고 억압적인 정부, 폭동, 내전이 많아서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보다 사람들이 더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경향을 말합니다. 콩고, 수단,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원하는 비정부 기구 중 하나인 글로벌 위트니스는 지급 비용을 공개합시다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사회운동을 제안했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석유회사와 광산회사들이 여러 정부에 지불하는 비용을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합산 금액이 나올 것이고 각 정부는 그 자금에 대해 국민에게 보고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 캠페인은 2002년에 시작되었는데 그 내력이 흥미롭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풍부한 오류로 밝혀졌습니다. 대형 석유회사에는 여론을 통해 충분하게 압력을 넣을 수 있었지만 비민주 국가에 본사를 둔 무책임한 회사들까지 움직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합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영국 정부가 이 운동에 참여해 채굴산업 투명성 기구를 결성했고 여러 정부, 기업, 시민단체가 협력해 기업과 정부에 모두 적용되는 투명성 국제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이 기구에 가입한 국가에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수령 금액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나이지리아와 아제르바이잔 같은 나라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원의 저주를 분석할 때 나는 이른바 비대칭적 대리인 문제에 큰 비중을 두게 되었습니다. 현대적 주권 개념으로 보면 한 나라의 천연자원은 그 나라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정부들은 주인인 국민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워 온갖 부패 관행을 만들어냅니다. 한편 국제석유회사와 광산회사 경영진은 회사의 이익을 너무도 잘 대변합니다. 이들은 이권을 획득하려고 정부에 뇌물을 주기까지 합니다. 기꺼이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가 자원의 저주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입니다. 대리인 문제를 깨닫고 나자 나는 곳곳에서 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공산주의도 대리인 문제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모두가 능력만큼 이바지하고 필요한 만큼 받아야 한다는 카를 마르크스의 제안은 매우 매력적인 아이디어였지만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앞세웠습니다. 대리인 문제는 대의민주주의에도 해악이 되었습니다. 선출된 대표들은 권력을 사용해서 공익을 헤쳐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최근 금융위기에서도 대리인 문제는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린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융공학자들이 자산담보부증권 CDO를 발행해 주택담보대출을 증권으로 전환할 때 이들은 지리적으로 분산함으로써 위험을 줄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합성증권을 만들어서 유통한 대리인들의 이익과 이런 증권을 보유한 사람들의 이익을 분리함으로써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리인들은 주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일보다 자신의 수수료를 챙기는 일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리인 문제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듯합니다.
대리인 문제는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데도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야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내 학창 시절에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리인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주로 계약과 동기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대리인 문제는 성격상 윤리 문제이므로 계약과 동기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윤리 문제가 악화합니다. 계약과 동기가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원리를 수립하면 그 결과 윤리에 대한 고려가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고약하게 들리겠지만 이는 제기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치는 객관적 현실보다 인식에 더 좌우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론에 의해서 쉽게 형성되는데 경제 이론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사람들은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활동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토록 효율적인 것은 도덕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모든 가치는 돈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돈은 대체할 수 있습니다. 돈에서 냄새 나랴?가 로마인들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모두 개인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고 받아들인다면 도덕적 판단은 존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규범이 없으면 사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 가치에 따라 행동하고 시장 가치는 그 특성이 사회를 유지하는 도덕 가치와 전혀 다릅니다. 바로 이런 연유에서 시장 가치와 사회 가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데 나는 아직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리인 문제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브루스 스콧의 소론 자본주의 개념에서 영감을 얻은 후 나는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도달한 결론에 나 자신도 놀랐습니다. 스콧은 자본주의가 시장 기능과 결합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을 주로 밀턴 프리드먼의 탓으로 돌립니다. 나는 한 개인이 아니라 시장 근본주의 탓으로 돌립니다. 스콧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뒤에 인간 대리인에 보이는 손이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정치 프로세스로서 법을 만들고 관리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대리인 문제가 시작되며 시장 가치와 사회 가치 사이의 갈등이 빚어집니다.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세워진 민주적 열린 사회이며 개인의 자유는 헌법에서 정한 법치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또 미국 경제는 시장 기능 위에 세워졌으며 시장 기능을 통해서 개인들은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교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치와 경제가 매끈하게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린 사회와 시장 경제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쉽게 말할 수 있고 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와 열린 사회, 시장 가치와 사회 가치 사이에는 뿌리 깊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세를 얻은 시장 근본주의 이데올로기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시장 기능에 두드러진 점은 도덕을 따지지 않는다는 초도덕성입니다. 돈을 번 과정에 상관없이 한 사람이 소유한 $1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1와 가치가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도덕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효율적 시장에서 개인의 결정은 시장 가격에 약간만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에 참여해서 매매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매매할 것이며 역시 가격에 약간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은 결과에 대해 책임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초도덕과 비도덕을 혼동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큰 돈을 번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느냐고 특히 학생 청중이 자주 내게 묻습니다. 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유명 인사가 되기 전까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도덕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 사람들은 대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개인적 선택에만 적합할 뿐 사회적 선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면 개인은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를 지배하는 법을 선택하는 것처럼 사회적 선택을 할 때는 시장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의 한계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스스로 지배하며 수정하는 시장의 개념을 정치 분야에 적용한다면 이는 사람들을 크게 현혹하는 일입니다. 정치는 도덕이 없으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데도 정치에서 도덕을 빼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치 형태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선출하는 대표가 권력을 행사합니다. 공직에 선출된 사람들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대리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대개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웁니다. 선출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며 대표들은 지지자들에게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선출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정치가 돈에 오염되고 특수 이익 집단이 공익을 짓밟게 됩니다. 미국 정치 시스템에서 대리인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대의민주주의의 본래부터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선출된 대표에 대한 청원권은 헌법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 문제는 내가 처음 미국에 도착한 1956년보다 최근에 훨씬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특수 이익 집단이 증가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정교한 기법이 발전한 것처럼 객관적인 사건들이 부분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주된 원인은 시장 근본주의가 득세하면서 대중의 도덕성이 쇠퇴한 것입니다. 나는 미국이 건국될 때 사람들이 진정으로 시민의식에 따라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건국의 아버지들은 시민의식을 크게 믿지 않았고 권력 분립을 바탕으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이해관계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이 쇠퇴했는데도 헌법은 매우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1956년 내가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정직과 성실 같은 본질 가치에 따라 산다고 공언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온갖 악행을 저질렀으므로 위선적이라 하겠지만 그래도 오늘날의 대중생활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뻔뻔스러운 사리 추구가 공공연하게 허용되고 사람들은 방법에 아랑곳 없이 무조건 성공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과거를 지나치게 장밋빛으로 그리는 것은 특정 시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는 그런 명백한 함정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1956년에는 정치인들이 더 정직했다거나 사회가 더 정의로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투명성, 책임성, 사회 평등 면에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근본주의가 등장한 탓에 사회에서 수용되거나 심지어 칭찬받는 행동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시장 가치라는 초도덕성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분야에 침투했다는 뜻에서 나는 이런 현상을 공중도덕이 쇠퇴했다고 표현합니다. 나는 시장 근본주의란 시장 가치를 특히 정치를 포함한 사회생활에 부당하게 확대 적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인 균형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최적 자원 배분을 보장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사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익에도 간접적으로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경제학은 사리와 이윤 동기를 도덕적으로 승인했고 정직, 성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같은 덕목을 대체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여러 면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첫째, 금융시장은 균형을 향하지 않습니다. 일반 균형 이론은 수요와 공급이 독립적으로 주어진다는 조건 아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수요와 공급 사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 방법은 시장 가격과 수요 공급 조건 사이에서 벌어지는 재기적 피드백 고리를 무시합니다. 또 시장 기능 뒤에 숨어있는 정치 과정이라는 보이는 손도 무시합니다. 둘째, 일반 균형 이론은 초기에 자산이 배분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사회 정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으로서 일반 균형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을 추구하는 최선의 방법도 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의 생각과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시장 근본주의가 의기양양하게 등장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요?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시장 근본주의의 정책 주장에 그럴듯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기능에 결함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치 과정에는 결함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장 참여자들보다 오류에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시장에서는 주어진 가치를 따라가면 되지만 정치는 사회 가치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다루었지만 사회 가치는 조작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게다가 정치는 대리인 문제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대리인 문제를 막으려면 온갖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경제 분야에서 정부의 행동은 민간 참여자들보다 훨씬 경직되고 관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에서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시장 근본주의는 하마터면 더 강해질 뻔한 부당한 주장을 대체한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모두 불완전하고 사회적 선택은 차선책을 고를 뿐이므로 정부의 경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합리적인 주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 근본주의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자유시장의 완벽성을 입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주 잘못된 논리입니다. 내 관점을 명확하게 밝히자면 나는 시장 근본주의가 위험하고도 잘못된 이론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지하는데 그 이유는 다릅니다.
시장근본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가장 강력한 것은 자본가와 자본 관리자들에게 이롭기 때문입니다. 시장근본주의는 부의 배분을 주어진 조건으로 간주하며 사리 추구가 공익에도 봉사한다고 주장합니다. 자본가들이 그 이상 무엇을 바랍니까? 이들은 부유하고 강력한 집단이므로 인식론적 주장뿐 아니라 여론을 적극적으로 조작해서 시장근본주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시장근본주의는 본래 초도덕적인 시장 기능에 도덕성을 부여했고 사리 추구를 진실 추구와 비슷한 시민의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시장근본주의는 이성의 힘이 아니라 조작의 힘으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풍부한 자금을 공급받는 강력한 선전, 기계가 이익에 대한 대중의 생각을 왜곡하면서 시장근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의 상위 1%에만 적용되는 부동산세 폐지 운동이 어떻게 그토록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물론 경제 분야에는 비슷한 조작 기법을 사용하는 경쟁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계층의 이익에 호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 시장근본주의가 당당하게 떠올랐고 금융위기 속에서도 영향력이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지 않는 방법으로 은행에 자금을 지원한 데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시장근본주의를 효율적 시장 가설과 결합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근본주의를 신봉하지 않아도 효율적 시장 가설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 중에는 온건한 자유주의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효율적 시장 가설이 미국 대학의 경제학 교육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시장근본주의를 신봉하는 자본주의자와 재단들이 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단들은 시장 가치를 법학이나 정치학 같은 다른 학문 분야에 침투시키기도 합니다. 자본주의는 소련 공산주의처럼 열린 사회에 정면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자본주의는 열린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이미 한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금융시장은 균형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거품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규제 기능을 제거하자 거대 거품이 형성되었는데 이 거품이 터지면 미국 경제는 앞으로 여러 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열린 사회를 위협하는 다른 요소를 밝혔습니다. 대리인 문제와 정치 과정을 오염시키는 돈입니다. 열린 사회에서 정치 과정은 공익에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정치 과정은 특수 이익 집단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선출된 대표들은 전체 유권자가 아니라 선거에 자금을 지원한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 법안과 에너지 법안 진행 상황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유권자들은 공익에 대한 책임 있는 토론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믿을 정도로 세뇌되었습니다. 국민보건서비스와 탄소세는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특수 이익 집단이 관여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해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비 활동이 대리인 문제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야 로비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로비는 경제적 동기를 수정해서 될 일이 아니라 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로비는 수지 맞는 사업입니다.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여전히 수지 맞을 것입니다. 도덕 가치가 없으면 규제를 해도 항상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더 나쁜 점은 규제가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수 이익 집단에 유리하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상처받은 금융 부문이 과거 위상을 회복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바로 이런 위험이 미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와 정치 두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시장 참여와 입법은 전혀 다른 기능입니다. 시장을 이용하면 참여자들은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참여자들이 이익 동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반면에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은 공익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이익 동기를 따른다면 잘못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을 왜곡하려 할 때 정치 과정이 오염되어 대의민주주의가 열린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주장은 최근 정치 시장을 논하면서 유행하는 시장근본주의 태도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린 사회에서 정치 과정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여기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할 때의 역할과 정치에 참여할 때의 역할을 구분하면 됩니다. 시장에 참여할 때는 마땅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참여할 때는 공익을 따라야 합니다. 그 이유 역시 간단합니다. 완전 경쟁에 가까운 상황에서는 한 사람의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시장에서 내리는 결정은 공익을 고려하든 하지 않든 사회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결정은 사회 상황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공익에 봉사하느냐 여부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공익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평가는 유권자의 관점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기준이 없으면 유권자의 관점은 손쉽게 조작됩니다. 그리고 조작은 자기 강화 과정이어서 정치적 주장과 이에 대응하는 주장이 극단적일수록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정치 과정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반면에 시장 기능은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지 모르더라도 이익이 실적을 측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이끄는 여러 가치 중에서 이윤 동기가 크게 두드러진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익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온갖 목적을 달성해주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이익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익은 성공을 측정하는 믿을 만한 척도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게 되며 자부심도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업가들은 돈을 쓸 때보다 돈을 벌 때 훨씬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시장 가치가 확산하면서 경제는 엄청난 혜택을 받았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는 이윤 추구를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이 지체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시장이 빠르게 발전했고 물질적 진보와 재산 축적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전통적 관계가 계약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계약 관계가 사회생활 영역에 갈수록 깊이 침투했고 마침내 계약 관계는 거래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속도도 갈수록 빨라졌습니다. 바로 내 일생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헝가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던 시절의 변화와 미국에서 성년으로 보낸 기간에 일어난 변화는 그 차이가 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956년 내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변화와 오늘날의 변화 역시 극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나는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시장 가치가 고향 헝가리나 심지어 영국보다 훨씬 더 사회 깊숙이 침투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영국만 해도 전통적 가치와 계급 차별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후 영국과 미국 모두 변화가 더 진행되었습니다. 의학, 법, 언론과 같은 직업들은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런 현상은 사회의 안정성을 저해했는데 이는 시장근본주의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느 수준의 안정성이 사회에 바람직한지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직업에서 이윤 동기가 담당할 역할이 무엇인지도 역시 논의해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윤 동기가 정치 영역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리인 문제를 심화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중대한 이익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의회에 로비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는 지나친 기대입니다. 담배 산업은 담배를 규제하는 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고 보험 산업은 단일 지불자 의료 시스템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이익이 걸려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들은 추구하는 목적이 공익이므로 이른바 무임승차자 문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나는 앞의 강연에서 인지 기능이 조작 기능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나는 이윤 동기가 기존 법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합법적이지만 입법 과정에서는 공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권자 일부만이라도 위 두 조건을 지킨다면 나는 대의민주주의 기능이 개선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덧붙이겠습니다. 나는 내가 주장한 것을 실천해왔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였을 때는 법 안에서 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시민으로서 나는 개인적 이익에 해가 되더라도 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금융기관들과 함께 헤지펀드를 규제하는 데 찬성합니다. 이 조건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정치 시스템의 기능이 훨씬 개선되리라 확신합니다. 또 내가 운영하는 재단과 같은 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위 조건을 따르는 사람이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내가 운영하는 열린사회연구소에서는 공익보호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지우는 시민사회운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노력을 정치적 자선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점에서 이런 활동은 전통적인 자선 사업보다도 세상에 더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특권적 지위에 있습니다. 나는 고객에게 의존하지 않으므로 대부분 사람보다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특권적 지위를 선용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느낍니다. 물론 나는 특수 이익 집단보다 힘이 훨씬 약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돈이 더 가치 있게 쓰인다는 점에 만족합니다. 문제는 특수 이익 집단들도 자신이 공익을 보호하는 것처럼 가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설득 방식이 비슷할 때 진정으로 공익을 보호하는 집단과 거짓 집단을 구분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판단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의의 토론자들은 상대편 역시 선의의 토론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잦습니다. 상대편의 선의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 주장의 본질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치 토론에서 인지 기능을 우선하는 바람직한 효과도 있습니다. 본질이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주장을 기각하고 무시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나 무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영향력이 매우 커졌습니다. 진실을 전적으로 무시하면서 여론을 조작하려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유권자들이 거부해야 열린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조지 오웰식 선전이 먹혀든 점을 보면 미국은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을 2세기 동안 잘 지탱해온 정치 과정이 쇠퇴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양대 정당이 중도를 놓고 경쟁했지만 중도의 입지가 축소되면서 정치는 갈수록 양극화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추세를 되돌려 통합하려고 온 힘을 기울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는 그 나라 국민에게 달렸습니다. 정치에 참여할 때의 기능과 시장에 참여할 때의 기능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나는 미국 민주주의의 기능이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각 개인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이것이 내가 해온 일입니다. 사라지는 중도를 재건하는 일에는 극소수의 사람이 참여해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